경기도 외곽의 한 단독주택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0년간 한결같이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한 어머니가 며느리로부터 받은 단돈 5만 원 때문에 인생의 모든 판을 뒤집어 엎어버렸다고 합니다. 김장철 정성껏 담근 100포기의 김치가 순식간에 흙바닥에 엎어지는 순간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한 여성의 당당한 자립과 복수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감동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올해로 61살이 된 강미숙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30평 규모의 오래된 집이지만 앞마당과 뒷마당이 제법 넓어서 텃밭을 가꾸기에 딱 좋았죠. 특히 앞마당은 매년 김장철이 되면 온 가족의 김치를 담그기에 충분할 만큼 널찍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미숙이 정성스럽게 가꾼 작은 텃밭이 있고 감나무 한 그루가 집을 지키듯 서 있었어요. 미숙은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였습니다. 30년 넘게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집안 대소사를 챙겨왔죠. 겉으로는 인자하고 다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며느리와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 깊이 쌓여 있었어요. 그 서운함은 마치 오래된 항아리 밑바닥에 가라앉은 앙금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11월 중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미숙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김장 때문이었죠. 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달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벌써 30년째 반복되는 이 연례 행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거기엔 빼곡하게 김장 준비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배추 100포기, 무 50개, 고춧가루 10kg, 젓갈류, 마늘, 생강. 대가족이 1년 동안 먹을 분량의 재료들이었죠. 미숙의 허리는 벌써부터 욱신거렸어요. 지난해보다 몸이 더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아이고, 또 이 계절이 왔네.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미숙이 메모지를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연 그리고 딸 은지까지 모두가 미숙의 김치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며느리는 매년 김장이 끝나면 어김없이 나타나 가장 큰 김치통에 김치를 가득 담아가곤 했어요. 마치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양말입니다. 미숙은 마당으로 나가 김장 준비를 위한 공간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마당 한쪽에 비닐을 깔고 커다란 대야들과 소쿠리를 꺼내 놓았습니다. 감나무 아래쪽 그늘진 곳에는 배추를 절일 큰 통들을 배치했죠. 매년 해오던 일이라 손에 익숙했지만 올해는 유독 힘에 겨웠어요. 다음 날 미숙은 마을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배추장수 김 사장과 친해진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죠. 미숙이 시장 입구에 나타나자 김 사장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사모님, 올해도 오셨네요. 배추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배추가 특히 달고 아삭해요. 김 사장님, 올해도 100포기 부탁드려요. 근데 허리가 많이 아파서 걱정이에요. 이러다 내년에는 김장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미숙이 배추를 하나씩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미숙을 위해 특별히 크고 싱싱한 배추들만 골라주었어요. 배추 한 포기 한 포기가 정성이 담긴 작품 같았죠. 사모님, 이 배추로 담그시면 올해도 최고의 김치 나올 겁니다. 우리 동네에서 사모님 김치 따라갈 사람 없잖아요. 김 사장이 배추를 트럭에 실어주며 말했어요. 미숙은 고마운 마음이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도 알아주는 김치인데 정작 가족들은 그 노고를 당연하게 여기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마당에 배추를 한 포기씩 정성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김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배추를 다듬고 소금물에 절이기 시작했죠. 허리를 굽혀 배추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다듬는데 벌써부터 등과 허리가 결리기 시작했어요. 배추 100포기를 다듬는 일은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배추 겉잎을 떼어내고 뿌리 부분을 다듬고 반으로 갈라서 소금물에 절이는 과정이 반복됐어요. 아이고 허리야. 미숙이 잠깐 허리를 펴며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쉴 시간은 없었어요. 배추가 제대로 절여지려면 몇 시간마다 뒤집어줘야 하니까요.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들어보니 딸 은지의 차가 보였어요. 미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일찍 시작하셨네요. 은지가 차에서 내리며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은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일부러 김장을 도우러 온 거예요. 손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호빵까지 들고 있었죠. 은지야, 고생이 많다. 바쁜데 일부러 연차까지 내고 와주고. 미안해. 엄마 혼자서 이 많은 배추를 어떻게 다 해요? 당연히 와야죠. 그리고 연차 내는 게 뭐가 어렵다고요? 은지가 앞치마를 꺼내 두르며 말했어요. 미숙은 딸의 이런 마음씨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친정 김장에 와서 도와준다는데 미숙의 며느리 지연은 단 한 번도 김장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올해도 오빠랑 새언니는 안 와요? 은지가 배추를 절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글쎄다. 작년에도 회사 일 바쁘다고 안 왔잖니. 올해도 마찬가지겠지. 미숙이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미숙은 며느리가 김장에 참여하길 기대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실망에 이제는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됐죠. 은지는 엄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며느리에게 얼마나 서운해하는지요. 그래도 참고 견뎌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참 가슴 아팠죠. 엄마, 작년에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시어머니 김장 도우러 새벽부터 갔더라고요. 처음이라 서툴렀다고 하던데요. 은지가 넌지시 말했습니다. 미숙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남의 집 며느리 이야기는 더욱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거든요. 식사 시간이 되자 미숙은 은지를 위해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와 따끈한 밥이었어요. 하지만 은지는 시간이 아깝다며 김밥 하나로 때우자고 했죠. 엄마, 밥 차리실 시간에 배추나 더 뒤집을래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다. 일하는 사람이 밥은 제대로 먹어야지. 김밥으로는 힘이 안 나. 미숙이 단호하게 말하며 은지를 부엌으로 이끌었습니다. 미숙은 딸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게 미안하면서도 정말 고마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절여진 배추를 꺼낼 시간이 됐어요. 미숙과 은지는 절인 배추를 찬물에 여러 번 헹궈가며 소금기를 뺐습니다. 배추가 적당히 절여져서 손으로 구부려도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워졌어요. 엄마, 올해 배추가 좋네요. 크기도 적당하고 속이 꽉 찼어요. 그래, 김 사장님이 좋은 것만 골라주셨거든. 이 배추로 담그면 정말 맛있는 김치가 될 거야. 미숙이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재료로 정성껏 담그는 김치, 그것이 바로 미숙의 자부심이었어요. 본격적인 김치 양념 만들기가 시작됐습니다. 고춧가루 10kg의 멸치액젓, 새우젓, 갈치액젓을 넣고 마늘과 생강을 곱게 갈아서 넣고 설탕과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복잡한 과정이었죠. 미숙은 30년 경험으로 양념의 맛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은지야, 양념이 너무 짜면 김치가 빨리 쉬어지고 너무 싱거우면 맛이 안 나거든. 이 정도가 딱 적당해. 미숙이 양념을 조금 찍어서 맛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은지도 따라서 맛을 봤는데 정말 절묘한 간이었어요. 엄마 양념 솜씨는 정말 예술이에요. 저는 아무리 해도 엄마 맛이 안 나더라고요. 비법이 어디 있니? 많이 해봐야 늘어. 너도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거야. 미숙이 양념을 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리 며느리는 언제쯤 이런 걸 배우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오후 무렵 드디어 김치를 버무리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미숙과 은지는 절여진 배추에 양념을 고루 발라가며 정성스럽게 버무렸어요. 배춧잎 하나하나 사이사이까지 양념이 고루 들어가도록 세심하게 작업했습니다. 엄마, 절이는 것도 버무리는 것도 모든 게 다 정성이네요. 은지가 빨갛게 물든 장갑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야 맛있어져. 대충 하면 김치 맛도 대충 나거든. 우리 집 김치가 왜 맛있는 줄 아니? 바로 이런 정성 때문이야. 미숙이 김치를 버무리며 자부심 있게 대답했어요. 정말로 미숙의 김치는 동네에서도 유명했거든요. 두 사람은 말없이 김치를 버무리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팔과 허리가 아파왔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와 딸이 함께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그는 이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죠. 엄마,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올해 김치 진짜 잘 된 것 같아요. 은지가 김치를 버무리며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미숙도 뿌듯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루 종일 고생한 보람이 있었죠. 은지야, 너 덕분에 올해 김장도 무사히 끝났구나.
너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야. 당연한 일인데요. 엄마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담가주시니까 온 가족이 맛있는 김치 먹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마당 쪽에서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과 은지가 고개를 돌리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여자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바로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마당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미숙의 마음이 순간 무거워졌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그 순간이었거든요. 며느리 지연의 정장 차림은 마당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치마 정장에 블라우스, 그리고 광이 나는 구두까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죠. 지연의 얼굴에는 화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세팅되어 있었어요. 반면 미숙과 은지는 하루 종일 김장을 하느라 머리는 뒤로 질끈 묶여 있었고 옷은 김치 양념으로 여기저기 얼룩져 있었습니다. 장갑도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지연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된 김치통들만 향해 있었어요. 미숙이나 은지가 하루 종일 고생한 모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마당 곳곳에 널려있는 배추 껍질들이나 소금물이 담긴 커다란 대야들, 그리고 김치 양념으로 빨갛게 물든 장갑과 앞치마들을 보면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어머님 수고 많으셨어요. 지연이 형식적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용건을 끝내고 싶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연은 미숙의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곧장 김치통이 놓인 곳으로 향했어요. 미숙은 며느리의 이런 태도를 보며 속이 쓰렸지만 그래도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고생했다. 회사 일 많이 바빴지? 네. 요즘 프로젝트가 정말 힘들어서요. 야근도 많고 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겨우 시간 내서 온 거예요. 지연이 대충 대답하면서도 시선은 이미 김치통 쪽으로 향해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큰 희생을 치르고 온 것처럼 말하고 있었지만 정작 관심은 온통 김치에만 있었습니다. 지연은 김치통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며 김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마트에서 상품을 고르듯 김치 색깔을 살펴보고 양념이 잘 버무려졌는지 체크했습니다. 심지어는 김치 한 조각을 집어서 냄새까지 맡은 후 간을 봤어요. 은지는 이런 지연의 모습을 지켜보며 점점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새벽부터 저녁까지 허리가 끊어질 듯 고생해서 만든 김치를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다니. 마치 돈 주고 사는 상품이라도 되는 양말이죠. 은지의 가슴속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올해는 배추가 정말 좋네요. 작년보다 더 싱싱해 보여요. 지연이 김치를 집어들며 품평하듯 말했습니다. 미숙은 이런 평가조의 말투가 불편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준호가 어머님 김치 아니면 다른 건 잘 안 먹거든요. 시중에서 파는 김치는 MSG 투성이고 영 별로더라고요. 지연은 더 큰 김치통을 가져와서 김치를 옮겨 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김치통 바닥까지 꽉꽉 눌러 담으면서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고 했죠. 미숙은 이 모습을 보며 마음이 답답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김치를 담는 모습은 정말 과했어요. 마치 공짜로 주는 시식품을 닥치는 대로 가져가는 것 같아 보였죠. 은지는 지연이 김치를 담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을 안 하시지만 은지 눈에는 지연의 행동이 너무도 뻔뻔해 보였거든요. 새언니, 김장 준비하는 건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김치만 챙기시는 거예요? 은지가 조금은 날카로운 톤으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은지의 말에 잠깐 손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은지 씨, 저도 회사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김장은 원래 시어머니가 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연이 별것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은지는 더욱 화가 났어요. 원래 시어머니가 하는 거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원래 시어머니가 하는 거라고요? 그럼 새언니는 시댁일에 전혀 참여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은지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지연은 은지의 이런 반응이 당황스러웠지만 곧 자신만의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직장 다니는 며느리예요. 요즘 시대에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회사 일 그만두고 김장만 할 수는 없잖아요. 지연이 마치 자신이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이런 변명이 전혀 설득력 없다고 생각했어요.
미숙은 딸과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게 싫어서 중재하려 했습니다. 은지야, 괜찮다. 지연이도 바빠서 그런 거지. 우리끼리 하면 되는 일이야. 하지만 은지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어머니가 매년 이런 식으로 참아 넘기시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요. 엄마, 이건 아니에요. 새언니, 최소한 재료비라도 제대로 주시거나 아니면 김장 후 정리라도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배추 100포기에 각종 양념값까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은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숙은 딸이 이렇게 나서는 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됐어요. 지연은 은지의 공격적인 말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바꾸고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마치 은지가 별것 아닌 일로 호들갑 떤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재료비요? 그럼 얼마면 되는 거죠?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지연이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갑 안에 현금을 세어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시장에서 물건값을 계산하듯 말이죠. 그래서 배추가 양념값에서 얼마인데요? 지연이 중얼거리더니 현금 몇 장을 세어보고는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탁자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이거면 됐죠? 수고비로 드릴게요. 그 순간 마당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숙과 은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5만 원이라니요. 배추 100포기에 각종 양념과 젓갈류, 그리고 이틀의 노동을 5만 원으로 정리한다는 거였어요. 미숙은 탁자 위에 놓인 돈을 바라보며 극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정성스럽게 담가온 김치가 온 가족을 위한 자신의 사랑이 이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말인가요? 미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은지는 지연의 이런 행동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새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돈으로 뭘 하자는 거죠? 배추값만 해도 그게 아닌데요. 왜요? 부족해요? 그럼 얼마면 충분한가요? 시장 가격으로 계산하면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마치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지연에게는 미숙의 정성과 노고가 단순히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래에 불과했던 거죠. 새언니,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은지가 목소리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김장 안 와서 미안하다고 100번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낫지 않나요? 지연의 말에 미숙은 더 이상 이성적인 인내심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분노, 그리고 지금 당장 느끼는 모멸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집어 지연의 등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이 돈 가져가. 김치가 5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미숙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지연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고 은지도 어머니의 갑작스런 행동에 놀랐습니다. 미숙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지연은 땅에 떨어진 5만 원을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하지만 미숙은 지연의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미숙은 곧바로 지연이 바닥에 내려놓았던 김치통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리고는 김치통 뚜껑을 벌컥 열어버렸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지연이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숙은 그 안에 있던 잘 버무려진 김치를 마당 흙바닥에 사정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빨간 양념이 묻은 배추들이 흙과 뒤섞이며 바닥에 흩어졌어요. 착한 시어머니의 가면을 벗어던진 미숙의 광기 어린 행동에 지연은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탐냈던 김치가 눈앞에서 흙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미치신 거 아니에요? 지연이 소리를 지르며 말했지만 미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김치를 쏟아냈어요. 마치 30년 동안 억눌렸던 모든 감정을 김치와 함께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마당 흙바닥에 엎어진 김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지연에게 일갈했어요. 이 김치 내가 가져갈 자격 없어. 이 김치 통째로 너한테 주기가 아까워서 못 견디겠다. 이 김치도 5만 원짜리 취급당할 바엔 버려버리는 게 낫지. 미숙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이런 미숙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격렬하게 화를 내다니요.
지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얼어붙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지는 어머니의 이런 행동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얼마나 서운했을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어머니가 참았던 것들을 터뜨린 거였어요. 미숙은 온몸으로 며느리가 무시했던 노동의 가치와 모멸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김치통을 더 가져와서 또다시 엎어버렸어요. 빨간 김치 양념이 마당 곳곳에 흩어지며 흙과 뒤섞였습니다. 뭐? 5만 원? 미숙이 또 다른 김치통을 들어 바닥에 내려치며 소리쳤어요. 플라스틱 김치통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만하세요.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김치 아깝잖아요. 지연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오히려 더 많은 김치를 쏟아냈습니다. 아깝다고? 5만 원짜리가 뭐가 아까워? 미숙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들이 흙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빨간 양념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도 바람에 날려 김치 사이에 떨어져 있었어요. 지연은 눈앞에서 자신이 탐내던 김치가 흙과 섞여 나뒹구는 모습과 미숙의 분노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항상 조용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폭발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미숙은 마지막으로 김치통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소리쳤어요. 내 김치 아까워서 어떡하냐? 물에 씻어서 먹을래? 지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엎어진 김치통들과 흙바닥에 널브러진 김치들을 그대로 버려둔 채 마당을 뛰쳐나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멀어져 가더니 이윽고 차 문 닫는 소리와 함께 급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황급히 도망치듯 집을 떠났어요. 지연의 차가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자 마당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흙바닥에 흩어진 김치들을 내려다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미숙의 가슴은 아직도 분노로 뛰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후유증이었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속이 후련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은지는 어머니 옆에 서서 흩어진 김치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충격적인 광경이었지만 은지는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터져나온 거였으니까요. 엄마 괜찮으세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미숙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미숙은 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은지야, 내가 미친 것 같니?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이제야 제정신이 되신 것 같은데요. 은지의 말에 미숙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마당에 흩어진 김치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후련함, 걱정. 여러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숙아, 집에 있니? 미숙의 이웃이자 동네 통장을 맡고 있는 선희가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선희는 매년 이맘때면 미숙의 김치를 조금씩 얻어가곤 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거였죠. 하지만 선희가 마당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김치통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빨간 김치들이 흙바닥에 흩어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머, 미숙아, 이게 무슨 일이야? 김치가 왜 이렇게 됐어? 선희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미숙은 선희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현실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언니 미안해요. 좀 일이 있었어서. 미숙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선희는 미숙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미숙아,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선희가 미숙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선희는 미숙과 15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온 사이였기 때문에 미숙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미숙은 선희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는 조금 전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5만 원을 던져놓고 간 일,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모멸감, 그리고 결국 김치를 엎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심정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선희는 미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선희도 미숙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매년 김장철이면 미숙이 딸과 둘만 고생하는 모습을, 그리고 며느리가 김치만 가져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미수가 너 정말 잘했다. 나도 내 입장이었으면 참을 수 없었을 거야. 선희가 미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선희의 지지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언니, 며느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뭐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5만 원으로 내 노동을 모욕한 건 며느리잖아. 선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선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미수가 내가 방금 전에 골목에서 이상한 걸 봤는데. 뭘 봤는데요? 은지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선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차에서 전화하고 있더라고. 차 스피커로 연결됐는지 들릴 수밖에 없었는데. 선희가 말을 흐리자 미숙과 은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희는 한숨을 쉬고 나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준호한테 전화한 것 같았어.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보인다고. 재산 정리하기 전에 지들이 먼저 손 써야 할 것 같다고. 선희의 말에 미숙과 은지는 경악했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전 김치를 엎은 행동이 며느리에게는 정신적 불안정으로 해석됐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것을 재산을 가로챌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귀로 직접 들었으니까. 준호한테 계속 재산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고. 어머니가 걱정된다는 말 같은 건 한마디도 없었어. 미숙은 자신의 극심한 분노와 모욕감이 며느리에게는 재산을 가로챌 기회로만 해석되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숙이 김치를 엎은 것은 단순히 화가 나서가 아니라 30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모멸감이 터져나온 것이었는데 말이에요. 은지는 이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엄마가 정당한 분노를 표현한 건데 그걸 정신불안정이라고요? 그리고 재산까지. 은지야, 진정해. 하지만 이제 너희도 대비를 해야겠어. 선희가 은지를 달래며 말했어요. 선희는 오랫동안 동네 통장을 하면서 이런 가족 갈등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미숙은 며느리의 이기적인 속셈을 알고 난 후 더욱 분노했지만 동시에 묘한 각성도 느끼고 있었어요. 이제 단순한 김치 문제나 모욕감의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였죠. 언니 말이 맞아요. 이건 내 노후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된 거네요. 미숙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김치를 엎었지만 이제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선희는 미숙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미숙아, 착한 사람은 늘 이용당해. 이번에는 내가 내 권리를 확실히 찾아야 해. 선희의 말에 미숙은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은 가족의 평화를 위해 참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을 지켜야 할 때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미숙아, 너 혹시 재산이 얼마나 있길래 며느리가 그렇게 달려드는 거야?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이랑 은행에 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게 좀 있고. 미숙이 대충 얘기했지만 선희와 은지는 꽤 목돈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렇다면 지연이 그렇게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엄마, 그럼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새언니가 정말 나쁜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은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숙도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선희는 미숙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미숙아, 이제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 안 돼. 법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해.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몰아갈 수도 있거든. 법적으로요? 미숙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요즘 그런 일이 많아. 부모님이 치매나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 말이야. 선희의 말에 미숙과 은지는 더욱 심각해졌어요. 정말로 지연이 그런 수를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은지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선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변호사랑 상담받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미숙이가 정신적으로 멀쩡하다는 증거들도 모아놔야 하고. 미숙은 선희의 조언을 듣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수세적으로 당하기만 할 수 없었어요. 좋아요. 내일 당장 변호사 사무실에 가볼게요. 그리고 미숙아, 이 집안의 판을 완전히 엎어버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아들 며느리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면
내가 먼저 행동해야 해. 선희의 말에 미숙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김치를 엎은 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들 부부가 탐내던 재산의 판을 완전히 엎어버릴 때가 온 거였죠. 선희가 돌아간 후 미숙과 은지는 마당에 흩어진 김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양념이 흙과 뒤섞인 김치들을 하나씩 치우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숙에게는 이 정리 작업이 단순히 마당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미숙은 흙바닥에 뒹구는 김치 한 포기를 집어들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김치들은 정성스럽게 담근 작품이었는데 이제는 복수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엄마, 이 김치들 다 버려야 하나요? 은지가 흙이 묻은 김치를 들고 안타까워하며 물었습니다. 미숙은 딸의 질문에 쓸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야지. 이제 더 이상 우리 김치가 아니야. 5만 원짜리로 전락해버렸으니까. 미숙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까웠어요. 하루 종일 정성 들여 만든 김치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후련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두 사람은 말없이 김치를 한 곳에 모아 처리했어요. 미숙은 김치를 치우면서 계속해서 지연의 전화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 재산을 정리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 써야 한다. 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은지야, 선희 언니가 들었다는 그 얘기. 정말 충격적이었어. 미숙이 김치를 치우며 말했습니다. 은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분노를 표현했어요. 엄마, 새언니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정당하게 화낸 건데 그걸 정신 불안정이라고 하다니. 그게 바로 걔의 속마음이었나 봐. 내 감정은 전혀 관심 없고 오직 재산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미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동안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은 있었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정리를 마친 후 미숙과 은지는 집 안으로 들어가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미숙은 차잔을 들고 있는 손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지야,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받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당연히 가셔야죠. 새언니가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미리 대비해야 해요. 은지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미숙은 딸의 지지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일찍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오후에 상담 시간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미숙은 은지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깔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어요. 미숙은 조금 긴장했지만 변호사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변호사가 친근하게 물었어요. 미숙은 김치 사건부터 지연의 전화 내용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미숙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요즘 이런 케이스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은 미리 대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재산 증여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변호사의 제안에 미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재산 증여라.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이야기가 나오니 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증여를 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나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미숙은 은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딸한테 하려고 해요. 그동안 저를 가장 많이 도와줬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절차를 밟아보시죠. 다만 급하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의 전문적인 설명에 미숙은 안심이 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통쾌함도 느꼈습니다. 지연이 탐내던 재산이 곧 은지에게 넘어갈 거라는 생각에 말이에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미숙과 은지는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숙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은지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평생 걔네한테 휘둘리고 살았을 거야. 미숙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표했어요. 은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이제 새언니한테 더 이상 당하지 마세요. 한편 이 시각 준호와 지연은 집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연은 어제 있었던 일을 준호에게 자세히 설명했고 준호는 어머니의 행동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김치를 다 엎어버렸다고 준호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응, 완전히 미친 것처럼 행동하시더라. 평소 어머니 성격하고는 전혀 달랐어. 지연의 말에 준호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연의 다음 말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아. 어머니가 재산을 엉뚱한 데 쓰시기 전에 말이야. 지연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미숙의 건강이나 감정 상태보다는 재산에 대한 걱정이 더 컸던 거죠. 준호도 지연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긴 하네.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혹시 다른 곳에 재산을 넘기실 수도 있고. 두 사람은 미숙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미숙이 이미 한 발 앞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숙은 변호사와 함께 재산 증여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미숙은 준호의 수많은 전화와 문자를 모두 무시했어요. 준호는 처음에는 사과 메시지를 보내다가 나중에는 거의 애원하는 수준의 연락을 계속했지만 미숙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져 있었어요. 지연이 자신의 정당한 분노를 정신적 불안정으로 치부하며 재산을 노렸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서명할 때도 미숙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준호와 지연이 미숙의 집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평상시라면 미숙이 반갑게 맞이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초인종을 눌러도 한동안 대답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준호가 인터폰에 대고 말했어요. 한참 후에야 미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와. 미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준호와 지연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김치가 엎어졌던 마당은 이미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왠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어요. 미숙은 거실에서 은지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와 지연이 들어서자 은지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특히 지연을 보는 은지의 눈빛은 적대적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연락을 받지 않으셔서 걱정 많이 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미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온화하지만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앉아라. 미숙이 간단하게 말했어요. 준호와 지연은 소파에 앉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미숙이라면 차라도 끓여주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배려가 전혀 없었거든요. 미숙은 잠시 침묵을 유지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너희에게 할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부르려고 했다. 미숙의 말투는 평소와 달리 격식을 차렸어요. 마치 공식적인 선언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와 지연은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지난번 일은 지연이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준호가 급하게 사과했어요. 하지만 미숙은 아들의 말을 손짓으로 가로막았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내 말부터 들어. 미숙이 탁자 위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지난 수십 년간 나는 이 집안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명절마다 차례를 준비하고 김장철이면 온 가족의 김치를 담그고 아픈 몸을 이끌고도 가족들을 챙겼지. 미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힘이 있었어요. 준호와 지연은 미숙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아, 내가 내 노고를 5만 원으로 평가했을 때 나는 깨달았다. 이 가족에서 내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말이야. 미숙이 지연을 직시하며 말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피하려 했지만 미숙의 시선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잘못 표현한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미숙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과는 받겠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해 한 말들도 다 알고 있다. 미숙의 마지막 말에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혹시 자신이 준호에게 한 전화 내용을 들켰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미숙은 서류 봉투를 열어 안의 내용물을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그것은 재산 증여 완료를 증명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공식 서류였어요. 이제 이 집안의 판 완전히 뒤집어 엎을 거다. 미숙의 선언에 준호와 지연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는 그 내용을 파악하고 경악했습니다.
미숙이 소유한 집과 모든 금융 자산의 권리가 법적으로 딸 은지에게 완전히 증여되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준호는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언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모든 절차를 마쳤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됐고 이제 되돌릴 수 없어. 미숙의 말에 지연은 즉시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토록 탐냈던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간 거였으니까요. 어머님, 어떻게 저희 몰래 이럴 수 있어요?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연이 날카롭게 항의했어요. 하지만 미숙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내 노동을 5만 원으로 정리했듯이 나는 너희와의 관계와 너희가 탐내던 재산을 이 증여로 정리한 것뿐이야. 미숙의 말에는 단호함이 넘쳤어요. 지연이 그날 5만 원을 던져놓으며 보여준 모멸감을 그대로 되돌려준 거였죠. 준호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건 너무 극단적이에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미 결정된 일이야. 그리고 나는 이 결정을 절대 후회하지 않아. 미숙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은지는 옆에서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탐내던 재산을 잃게 되자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혔어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소송하겠습니다. 지연이 소리치며 일어섰어요. 하지만 미숙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해보거라. 하지만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됐으니까 소용없을 거야. 미숙의 차가운 대답에 지연은 더욱 화가 났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숙은 이 자리에서 준호와 지연에게 최종 통보를 했어요. 오늘부터 너희와는 완전히 연을 끊을 거야. 앞으로 어떠한 경제적, 정서적 도움도 기대하지 마라. 미숙의 공식적인 단절 선언에 준호는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엄마,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 미숙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내 노동을 5만 원으로 평가하는 게 가족이 할 일이니? 준호는 어머니의 말에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지연은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소리를 지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끼리 살겠어요. 어머님도 은지 씨랑 행복하게 사세요. 지연이 화를 내며 집을 나서려 했어요. 하지만 미숙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5만 원에 엎어버린 것은 김치뿐만이 아니었다. 우리 가족관계와 내 미래까지 엎어버린 거야. 미숙의 마지막 말에 지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뛰쳐나갔어요. 준호는 충격으로 주저앉아 어머니에게 매달리려 했지만 미숙은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거였어요. 며칠이 지나자 준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당황에 빠져있던 준호가 이제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특히 지연이 끊임없이 준호를 부추이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한 일이라고 주장해야 해. 지연이 준호에게 계속해서 법적 대응을 종용했어요. 결국 준호는 지연의 설득에 넘어가 법무법인의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변호사는 준호의 이야기를 듣어보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증여 무효를 주장하려면 증여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준호는 어머니에게 직접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준호는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딱딱했어요. 미숙은 아들의 변한 목소리 톤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왜 전화했니? 엄마, 재산 증여 일은 다시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감정적으로 계신 상태에서 한 일이잖아요. 준호의 말에 미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마저 자신을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준호야, 나는 정신이 멀쩡하다. 그리고 내가 한 결정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한 일이야. 엄마, 그래도 김치를 엎어버리신 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었잖아요. 그때 엄마 상태가 좋지 않으셨던 거예요. 준호의 말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미숙은 아들이 자신의 정당한 분노를 병적인 것으로 치부한다는 것에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너까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말이 없구나. 미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하자 준호는 더욱 다그쳤어요. 엄마, 이 일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요. 준호의 협박에 미숙은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위협하다니요. 그래, 해보거라. 하지만 나는 내 결정을 바꾸지 않을 거다. 미숙이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준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준호는 연일 미숙에게 전화를 걸어 압박을 가했어요. 준호의 지속적인 압박에 미숙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몰아붙일 줄은 몰랐거든요. 밤에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김치를 엎고 재산 증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김장 후 무리한 몸 사용이 겹쳐 미숙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미숙은 평소처럼 일어나려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핑 돌면서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없었어요. 이게 뭐지? 미숙이 중얼거리며 침대에 다시 앉았지만 어지러움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팔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쯤 되어서 미숙은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지야, 엄마가 몸이 좀 이상해. 어지럽고 팔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은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그럼 병원에 가셔야죠.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은지는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급하게 미숙에게 달려왔어요. 미숙의 모습을 본 은지는 더욱 걱정이 됐습니다. 얼굴색이 안 좋고 말도 평소보다 어눌해 보였거든요. 엄마, 지금 당장 병원에 가요. 은지가 미숙을 부축해서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의사는 미숙의 증상을 듣고 즉시 CT 촬영과 여러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어요.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인 것 같네요. 의사의 말에 은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미숙은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은지는 곧바로 휴가를 내고 어머니를 간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준호에게도 전해졌어요. 오빠, 엄마가 스트레스로 쓰러지셨어. 병원에 입원해 계셔. 준호는 이 소식을 듣고 당황했어요. 설마 어머니가 정말 쓰러지실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 어떤 상태야? 심각해?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고 하셨어. 오빠가 계속 압박한 것도 분명 영향이 있었을 거야. 은지의 말에 준호는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지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여보, 혹시 은지한테 물려주기 위한 쇼 아닐까?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지 않아? 지연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미숙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미숙의 건강 문제조차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병원에서 미숙은 은지의 헌신적인 간호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이 병은 내 오빠와 새언니가 준 것 같아. 미숙이 병원 침대에 누워서 씁쓸하게 말했어요. 은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미숙이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은지는 어머니의 담당 의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미숙의 회복 상태가 양호하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어요. 환자분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요인이 계속 있으면 재발할 수 있어요. 가족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은지는 더욱 결연해졌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오빠와 새언니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미숙은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게 됐어요. 은지는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와서 요양하도록 했습니다. 미숙은 딸의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몸과 마음을 회복해 나갔어요. 한 달 후 미숙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은지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은지야, 엄마 해외여행 한번 가보고 싶어. 미숙이 딸에게 말했을 때 은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씀하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엄마, 정말이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유럽 쪽으로 가보고 싶은데. 그동안 가족들 챙기느라 내 꿈은 접어두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어. 미숙의 말에는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저도 같이 가요. 휴가 내서 어머니와 함께 여행하고 싶어요. 정말? 그럼 우리 함께 가자. 그동안 고생 많이 한 우리 딸한테 좋은 추억 만들어주고 싶어. 한 달 후 미숙과 은지는 정말로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돌아보는 2주간의 여행이었죠. 미숙은 로마의 콜로세움 앞에서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은지야, 내 인생의 묵은 김장은 끝났고 이제 내 인생을 버무릴 시간이야. 미숙이 센 강변에서 은지에게 말했을 때 그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미숙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요가와 수채화 클래스를 들었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한편 준호와 지연은 미숙의 단절 선언 후 경제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상속 재산에 대한 기대를 접고 나니 자신들의 주택 구입 준비와 생활비 마련이 막막해졌습니다. 11월이 되자 김장철이 다시 찾아왔어요. 작년 이맘때 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였죠. 준호와 지연은 결국 시중에서 파는 포장 김치를 사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김치야? 어머님 김치하고는 비교도 안 되네. 집에서 포장 김치를 먹어본 지연의 반응은 실망 그 자체였어요. 김치 맛이 미숙의 김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자 지연은 뒤늦게 미숙의 노고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어머님의 김치가 얼마나 정성스럽고 맛있었는지 이제 알겠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바보같이 행동했을까? 준호는 지연에게 씁쓸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5만 원에 엎어버린 것은 김치뿐만이 아니었어. 우리 가족 관계와 미래까지 엎어버린 거야. 그해 겨울 준호는 우연히 어머니와 은지가 함께 걷는 모습을 멀리서 봤어요. 두 사람은 백화점에서 나와 즐겁게 이야기하며 걷고 있었는데 미숙의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준호는 다가가서 인사라도 하려고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두려웠거든요. 결국 준호는 멀리서 어머니의 모습만 바라봤어요. 미숙은 은지와 함께 근사한 카페로 들어가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 깨달았어요. 한편 미숙은 그 시각 은지와 함께 맛있는 케이크를 먹으며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은지야, 다음에는 일본 온천 여행 어떨까? 몸에도 좋다고 하던데. 좋아요, 엄마. 온천에서 푹 쉬시면 더 건강해지실 것 같아요. 미숙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가족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봄이 되자 미숙은 이웃 선희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어요. 두 사람은 벚꽃이 만발한 제주도에서 며칠을 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희 언니,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미숙이 제주도 해변에서 선희에게 말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활짝 웃는 미숙의 모습에서는 진정한 자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미숙아, 내가 그때 김치를 엎은 건 정말 잘한 일이었어. 그게 없었으면 계속 그렇게 참으며 살았을 텐데. 선희의 말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김치통을 엎고 가족관계의 판을 엎은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어.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미숙의 통쾌한 복수는 결국 자신을 올감했던 과거의 희생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는 여정이었어요. 5만 원이라는 모욕에서 시작된 분노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계기가 된 거죠. 1년 후 미숙은 문화센터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정기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60대 여성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미숙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 때문이었죠. 미숙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담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쌓인 억울함과 모멸감을 딛고 일어선 한 여성의 당당한 자립기였죠. 5만 원이라는 모욕적인 평가에서 시작된 분노가 결국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어요. 미숙은 김치통을 엎으며 과거의 자신도 함께 엎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는 당당한 여성으로 거듭났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었던 희생과 봉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숙의 이야기가 보여줬어요.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한 가치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미숙의 얼굴에는 여전히 환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고 그 미소에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이 선택한 새로운 삶은 정말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금까지 미숙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